네, 이제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 오전 7시쯤에는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 후보들은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각 대선 후보 진영이 보는 판세와 전략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각 당 대선 후보들 그 캠프가 전망하고 또 분석하고 있는 대선 판세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민주당의 판세부터 좀 보겠는데요. 먼저 문재인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 여러분, 이제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는 저 문재인 득표율이 관심입니다.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국정농단 세력이 발목을 못 잡게 됩니다. 어차피 문재인은 될 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될 거니까 좀 나눠줘도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안 되죠? 네, 어제 광주 유세에서 득표를 좀 더 높여달라는 문재인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자, 당초에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45% 득표율로 조금 낮아졌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과반 득표는 좀 힘들다고 판단한 건가요? 뭐 아무래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금 지지층의 어떤 이완을 막으려는 뭐 그런 어떤 호소 전략, 엄살 전략도 약간 섞여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네. 실제 그 다자구도 선거에서 과반 득표가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네. 뭐 보수층의 결집 현상 최종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처럼 진보 진영의 표를 이렇게 나누어서 갖는 분들이 많이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엄살만은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그 여론조사상 이제 1위를 계속 고수해 왔다 하더라도 득표율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관건이 되는데 이 40%, 45% 득표에 대해서 그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되게 이후에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홍보하면서 득표율을 재고 전략 최종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실제로 그 목표 득표율을 이렇게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최종 득표율이 40%를 넘는 것, 절반 정도가 되는 것이 그 집권 이후에 아무래도 동력에 상당히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대통령 선거법상으로는 단 한 표만 많아도 대통령 당선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 그 노태우 그 대통령 당선 시절에 삼김이라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가 아주 강력하게 맞붙은 뭐 사자구도가 됨에 따라서 30%대로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것처럼 아마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정치적인 의미로서 과반 득표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와 과반 득표에 미달하는 것들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드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그 주지의 사실이고 다만 누가 되더라도 50% 당선이 되든 40% 득표율이 되든 여소야대 국면에서 150석의 안정의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51%든 40%대든 간에 다른 정당과의 협치나 연정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의 50% 득표와 무관하게 협치와 연정은 차기 정부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득표율 과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협치 과정에서도 각 당의 어떤 이해가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득표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의 어떤 지지 여론, 성원 속에서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막판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안정적인 1위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더욱더 이제 SNS나 뭐 이런 몸조심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또 뒤늦게 SNS 파문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잠시 좀 화면을 좀 볼까요? PK 패륜 집단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단장이죠. 문용식 단장의 SNS 이 글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사퇴 논란도 거셌고 결국 사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가짜뉴스 단장의 사실 역할이라고 하면은 이제 확인되지 않은 뉴스로 인한 자기 당 후보였던
타격을 막는 역할을 하는 분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요. 예. 네. 단장직을 사퇴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표현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패륜 집단이라는 말은 이제 부산 지역의 뭐 경남 유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패륜 후보로의 결집 현상이 무섭다라는 예, 그 예.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 또 특정한 집단을 낙인 찍는 듯한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특히 네. 이제 이 문재인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나오면서 그 특히 PK 지역은 지금 사실상 그 문재인 후보가 아주 선거전 초기부터 득표율 1위를 목표로 달려왔던 지역입니다. 뭐 안철수 후보도 고향이 부산이긴 예. 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과거의 그 보수 여당의 아성이라는 지역에서 득표율 1위를 목표로 달려온 지역인데 이 흐름이 지역이 좀 어떤 바뀌었다고 판단한 건가요? 마지막에 그 이런 어떤 이제 그 지역에서 보수의 어떤 재결집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저렇게 어떤 예. 문제성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PK 지역의 마지막 남아있던 부동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예. 뭐 해명을 하고 사퇴했지만 논란이 상당히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네. 자, 최근 상승세를 보였었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산 시민 여러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재인하고 딱 붙었다 이 말이야. 오늘 SNS를 보면 뭐가 유행인가 하면 민심은 홍심이다. 민심은 홍심이다. 문 닫고 철수해라 이래 됐다. 네. 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에 그 문재인 후보와 자신이 골든 크로스가 됐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네. 아마 추격세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추격 상승세대로라면 지금쯤 2위를 젖히고 1위인 골든크로스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본인의 주장인데요. 네. 네. 실제로 그 시골 보수라고 하고 표현되고 하는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60대 이상 그리고 이슈는 안보에 관심이 많은 세대들은 확실하게 결집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홍준표 후보의 전 거친 그 막말성에 가까운 저런 발언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서울 보수라고 하는 합리적인 중도적이면서 그 개혁적 성향이 있는 그리고 세대적으로는 50대를 포괄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층 합리적인 보수들에겐 여전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표를 선뜻 주고 싶은 마음들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 네.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 표심은 결집되었지만 이것이 수도권과 대도시까지 확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깜깜이 선거여서 투표함을 열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수 좀, 표심의 예. 결집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계속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바른정당 탈당 사태죠. 사실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그 대선 후보로서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 입당을 신청한 분들을 이제 일괄 복당을 받아들이고 네. 또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그 내렸던 징계 조치도 일괄 해제하는 그래서 예, 이제 그렇죠. 뭐 일종의 대통합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보수의 통합에 기여하는 흐름처럼 보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의 표심에는 이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어떤 개혁에 대한 조치들 이런 약속을 해왔던 것을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모습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어떤 이제 보수 결집 내지는 그 표심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아마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26%를 넘었는데 영남 지역은 좀 투표율이 낮았지 않았습니까? 네. 홍 후보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그 홍 캠프에서는 오히려 이것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던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오히려 TK 지역의 그 보수 표심, 흔들리는 보수 표심이 막판에 표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네. 이제 관점에서 그 표를 해석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좀 기대감을 쏠렸던 부분 또 뭐 이제 TK 출신 유승민 후보에 대한 주목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마지막에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로 오히려 표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해석해내면서 네.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영남 투표율이 낮은 게 오히려 좋은 징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보 야권이 사전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 실제 투표에서는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위기감을 현상을- 갖고 이제 예, 투표장에 결집할 거라고 나가고 하는데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양날의 검인 같습니다. 결집해서 막판에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지 후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지 않을 확률도 있다. 예. 두 가지 다가 상존하기 때문에 네. 본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골든 크로스다 그리고 문 닫고 철수했다 뭐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보수층의 결집을 이제 목표로 나온 발언일 텐데 그렇죠.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사실 이제 이게 표심의 어떤 방향이라는 것이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세론 또 문재인 후보 1위 흐름이 계속 지속돼 왔지만 이게 굉장히 큰 확장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표심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쏠렸다가 빠지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갈 곳이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흡수하고 결집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도 홍준표 후보의 어떤 이런 그 보수 결집 어떤 노력들이 일정하게는 그 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여론조사상에 확인됐습니다. 말씀 중 죄송합니다. 네. 예,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가 있는데요. 현장 보겠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짧은 기간 치러져 내실 있는 정책 경쟁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더 꼼꼼히 따져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아직 투표할 후보자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각 가정에 보내드린 선거 공보나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 정보를 살펴보십시오. 현명한 선택만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투표 시간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투표소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내일 하루 일 중에 투표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투표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꼭 투표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표 참여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참다운 국민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투표와 개표 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내일 국민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 한 표가 바로 그 희망의 씨앗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소에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덕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담화문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내일 오전 6시부터 그리고 밤 8시까지 투표는 이어지니까요.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에 모두 유권자 여러분 모두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홍준표 후보의 대선 판세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제 뚜벅이 유세를 이어가고 있죠.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유세장에서 했던 얘기들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 선거는 과거로 돌아갈 건지 미래로 나갈 건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1번, 2번은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입니다. 3번은 미래로 나가는 선택입니다. 저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반드시 미래를 선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네, 안철수 후보는 뚜벅이 유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캠프 쪽에서는 양강 구도가 회복됐다 이렇게 판세를 분석하고 있어요. 네, 막판에 표결집을 지지층에 되게 호소하기 위한 판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당의 선거에서 개인 선거로 뚜벅이 유세를 바꾼 거에서는 상당히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승기를 잡았을 때 선거 초반에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가 있을 때 그때 기존 정치와 다른 정치를 하겠다는 형식으로 유세차라던가 당이 당원들 동원하는 유세가 아닌 저렇게 뚜벅이 유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임기 단축이라든가 공동 정부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홍준표 후보의 추격세가 시작된 이후 열세가 확인됐을 때 나아가는 저런 개인 뚜벅이 유세 자체가 자칫하다가는 선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저게 뛰는 거 아니냐 해서 패배자의 포지셔닝으로 비칠 우려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메시지의 강도를 강하게 높여서 본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양자 대결 속에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는 선거가 예. 오히려 될 수 있다는 점 좀 유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뚜벅이 유세에 좀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었지만은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중도층이 아직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보수 표심 또 일정 부분의 보수 표심과 중도 표심 계속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흔들리는 부동 표심에 대한 관심 계속 있는데요. 네. 실제 그 여론조사상으로도 우리가 공표된 조사들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그 선거전 초반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를 빠졌지만 이 부분이 명확하게 간 곳이 없거든요. 네. 홍준표 후보가 그만큼 올라가진 않았었고 또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도 큰 폭의 변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중도 표심 또 일정 부분의 보수 표심이 최종까지 아마 어떻게 누굴 지지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일부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보수 표심 중에 일부는 그 투표에 과연 이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외신의 보도가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에 실린 내용인데요. 중도 보수층이 한 곳에 뭉치게 되면은 예상 밖의 역전극도 가능하다.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때문에 네.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상 밖의 역전이라니까 예상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걸 기정사실화했고 그렇죠. 예. 예상 밖의 역전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 표심이 한 군데로 모여야 한다고 하는데 네. 바로 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이길 수 있을 때 예.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2위 후보지만 보수층은 중도 후보인 안철수에게 거꾸로 중도층은 보수 후보인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놓아줄 텐데 과연 이 두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앞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줘야지만 막판 표심이 전략적 투표로서 모여질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전제, 그 동력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네. 전제 하나 또 더 붙은 게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별다른 돌발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이 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좀 보수적인 경제지로 예. 알려져 있는데요. 진보 이제 대한민국 선거에도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제 진보적인 어떤 성향의 문재인 후보가 이를 달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 중도 보수가 다 모이면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건 이미 사실 현상으로는 보여졌습니다. 한번 예. 이제 안철수 후보 양강 구도가 됐을 때 역전된 여론조사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전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조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발언이 없어야 된다. 이 예. 얘기는 지난번에 그 사드 관련된 부분에서 뭐 비용 이제 에 대한 요구 이런 예.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문재인 후보 그 진보 진영을 도와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아마 그 뭐 한미 간의 또 여러 가지 관계들 안보 이슈 자체가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줄곧 선두권을 유지했습니다만은 2위권과의 압도적인 차이는 보이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도 보수의 표심이 사실 굉장히 뭉쳐야지만 문 후보에게도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될 텐데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흩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원래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든가 또 하나는 후보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즉 예. 구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들어오는 입구는 여러 가지지만 출구를 한 군데로 만들어준다면 그 역전이 가능한데 현재에서 각 후보들은 중도 보수 후보의 단일화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단일화를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국민들이 스스로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 중에 어느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에겐 그 후보 중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 표심이 갈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층도 제가 볼 때는 유승민, 홍준표 후보로 나눠져 있고 중도층도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단일화 없이 국민들에게 국민 스스로 알아서 단일화하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투표 전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에겐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표를 갈라주는 것이 아마 소위 말해서 다른 두 후보들이 1위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어부지리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 후보로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렇습니다. 보수층의 표가 결집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죠. 어떤 명분이나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명분과 계기가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은 변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후보들에 의한 인위적인 단일화 없이는 국민들의 표를 모으기에는 현재 돌발적인 어떤 변수가 나타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세대별로는 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세대 투표, 세대별 지지가 이렇게 후보가 엇갈리는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만 40대 이하에서 그러나 이제 과거와는 다른 게 특정 세대에서 특정 후보가 한 70% 이상의 어떤 지지를 얻는 몰표 현상은 지금 여론조사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결국 40대 이하의 진보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또 심상정 후보까지 이 표에 갈림 현상이 있고요. 또 이제 장년층에서도 오히려 중도 성향인 안철수 후보, 또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표심을 나누면서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장년층의 어떤 보수 지지 성향, 또 이제 40대 이하 그 세대의 진보 지지 성향이 뚜렷하게 갈려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한 후보한테만 완벽하게 몰표로 가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2명의 의원이 탈당이 됐고 자유한국당이 복당이 됐습니다. 이 12명의 탈당 사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면서 최종 득표율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승민 후보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승리 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최종 몇 퍼센트 정도 득표하실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거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 제가 사전 투표가 유세 연설 현장에서 사전 투표가 4번 투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사전 투표가 우리 유권자의 4분의 1 넘는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바로 전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는 5명의 후보 가운데 제일 낮았습니다. 자, 바른정당 의원들 12명이 탈당한 이후에 관심도도 높아졌고 또 그리고 동정표도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자릿수 득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개인적인 인물이 보여준 TV토론에서의 발군의 역량에 비해서 바른정당이라고는 당세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 현상들이 드러나는데요. 아마도 서울의 대도시나 서울에 사는 고학력층의 고소득층의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보수층들은 유승민 후보에 대한 그 지지율들이 상당히 높아졌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총선과 달리 대선은 1인 2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한 표는 가치 투표라고 한 표는 현실적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당선 가능성에서 멀어져 있는 이 사표 방지 심리를 얼마나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즉 내가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유승민 후보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겠다.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관건인데 그런 점에서 역대 대선에서 보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지지대치만큼 실제 투표율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들이 군소 후보들의 그 현실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긴장감들을 유승민 후보가 어떻게 높여갈 수 있을지 투표장으로까지 이것이 좀 관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하는 또 한 명의 후보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이 경쟁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상정이 홍준표를 잡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로가 바뀌는 대전환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민주당에서 심상정한테 찍는 표는 사표다.
찍는데 심상정한테 찍는 표는 4표가 아니고 1타 3피예요. 일석삼조예요. 네, 심상정 후보도 뭐 인물론과 사표 방지 심리 사이에서 얼마나 선전을 할지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두 자릿수 득표를 목표로 하면서 과연 이제 진보 정당 그 선거 기적에 가까운 투표를 올릴 수 있을까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그 유승민 후보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만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 모두 생각보다 여론조사상 지지율보다 높은 투표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 당시 이틀 동안 이제 그 4분의 1이 넘는 유권자 4분의 1이 넘는 분들이 투표를 하셨는데 물론 사전 투표 자체 활용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이런 어떤 관심과 열기가 실제 이제 내일 투표 날이 다가오면서까지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게 지금 1위 싸움이 치열한 선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흐름이었거든요. 그게 뭐 정권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권 재창출 되느냐 이런 싸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어떤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승패나 어떤 후보의 1위 후보에 대한 문제에 관심에서 벗어나서 각 유권자들이 여러 후보들한테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 후보들에 대한 어떤 가치 투표, 소신 투표에 대한 흐름들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뭐 최종적인 득표 결과는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상외로 그 이 소신 투표 흐름들이 강하게 형성됐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어떤 그 득표율도 목표치에 가까운 그런 득표가 가능한 그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전 투표가 사실상 예상 밖을 뛰어넘는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26.06%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 1, 2위 다툼이 치열할 경우에 투표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 사실은 이번 선거에도 그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 것에서 좀 의외다라는 반응도 있어요. 뭐 다자간 대결이기 때문에 각 그 성향별로 진보, 보수, 중도까지 모두 다 총동원할 수 있는 다자간 선거의 특징도 있고 아마도 촛불 집회로 인해서 발생한 대통령 탄핵을 만들었던 국민들의 그 생각들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함으로 통해서 마무리하겠다라고 의지가 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전투표 결과도 보면 전통적으로 서고 동저라고 하는 서쪽 지역에 있는 호남과 수도권이 투표율이 높고 영남 지역, 동쪽에 있는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낮은 걸로 봐서 진보 야권 흐름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2040 세대들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많이 참여한 걸로 보면 전통적인 진보 야권 표가 결집했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탄핵 정국의 촛불 민심들이 그대로 대선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 것인가. 다자간 대결 구도와 촛불 민심이라고 한 두 가지 변인 때문에 제가 볼 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전 투표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출구 조사입니다. 이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출구조사는 어쨌든 사전투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까지 다 그 부분을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당일 내일 이제 투표소들을 추출해서 일정한 샘플 추출해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나오는 분들한테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앞에 투표를 했던 분들과 뒤에 투표를 했던 분들이 동질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 세대가 조금 더 많이 사전 투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후보에게 유불리로 작용했을 때 이거를 제대로 분석해내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사전 출구조사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압도적인 어떤 그 결과로 승부를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승패 부분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득표율이라든지 후보별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출구조사가 상당히 좀 이렇게 변수가 많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각 후보들의 오늘 마지막 유세 장소가 어디인지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어떻습니까?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표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하게 되고 홍준표 후보는 바로 그 앞입니다. 시청 앞에 대한문 앞이고요.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고 안철수 후보만 대전으로 가 있어요. 네, 아마 각 후보별로 마지막 그 득표를 위한 메시지, 핵심적 메시지인 장소를 잡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은 촛불 민심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에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홍준표 후보는 태극기 민심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청 앞에 있는 대한문 광장, 대한문 앞에 사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과학과 미래라고 하는 대전 카이스트를 상징한 대전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대에서 부동층에서 현재 두 후보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 인기를 투표로 그대로 이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거리로 간 아주 유효적절한 그 장소를 선택한 후보들의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유세지에서의 이제 마지막 유세가 그 표심을 어떻게 자극할 건지가 이제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적절했다고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각 후보들은 또 이제 마지막 최종 메시지들을 내는 이제 기자회견 일정들을 하나씩 넣고 있는데요. 네. 이 속에서 이제 그동안의 선거전을 종합하면서 그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투표를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쓸 걸로 보여지고요. 최종 주교 아마 어떤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어떤 이제 추격하는 후보들한테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막 밤 12시까지 선거 네. 홍보를 유세전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선관위에서 집계한 총 우리 유권자 수가 4,200만입니다. 이미 이제 4분의 1에 해당하는 1,1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는데요. 이제 나머지 3천여만 명의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를 내일 하게 됩니다. 자, 투표 19대 대선 투표 하루를 앞두고 대선 판세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